안녕하세요. 저희 1차 시험 그 상과목 제비학과 원해작물학을 12장으로 요약을 했고요. 그 1시간 내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요,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꼭. 자, 같이 보실게요. 자, 구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온대가수, 그러니까 온대가수는 그 낙엽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낙엽가수라고 하고, 아열대가수, 열대가수 이렇게 나누는데요. 교목성, 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장과류, 준인과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과류는 사과, 모과, 배, 비파 등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제 외우냐면요. 같이 외우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 어떤 청년이 이제 제비가 사모님을 꼬셨는데 사모님을 부를 때 사모 베비, 베이비라고 부른대요. 사모 베비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포인트는 꽃받기의 피층 부분이 발달해서 과육이 됐답니다. 그죠? 그리고 핵과류는 앵두, 양앵두도 포함입니다. 앵두, 복숭아, 살구, 자두, 대추, 매실, 체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 그냥 눈으로만 쭉쭉쭉 보고 넘어가면 이게 확실히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시험장 갔을 때 헷갈리거든요. 아, 이게 핵과류였던가 장과류였던가 아니면 뭐 뒤에도 막 외울 거 많아요. 과일 뭐 호원성, 혼행성 막 해가지고요. 조금 확실하게 그 암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 핵과류는요, 그 체리라는 이제 여자애가 있는데 자꾸 무슨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대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야, 그 맨날 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행복 살자. 체리야, 대매하지 말고 행복 살자. 이렇게 외우시고, 본인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외우세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좀 읽어보시면 되고, 각과류는 그 씨의 자엽, 떡잎 부분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보시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시죠? 밤호두, 개암, 알몬드, 아몬드인데 이제 영어로 쓴 거를 그렇게 읽으면 알몬드라고 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장과류는 포무, 딸새끼, 포무, 딸, 석키, 포도, 무화과, 딸기, 석류, 키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씨방벽 전체가 그 다육질로 되는 이 과즙이 많은 과실, 그러니까 씨방벽이 포인트예요. 일부러 표시해놨어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꽃받기의 피층 부분 인과류는, 장과류는 씨방벽, 그리고 준인과류는 씨방, 이렇게 이 부분이 그 과육이 된 부분이다. 그리고 감각류자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감목성은 나무딸기, 블랙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덩굴성, 이거는 포기하면 뭐다? 덩굴성, 포키 뭐다? 이렇게 외우세요. 포도, 키위, 뭐로 달해.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게 지금 이거 분류해가지고 온대 가수 중에 그 덩굴성 작물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여기 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여기서 낼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했지만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딱 여기서만요. 꼭 나옵니다. 외우세요. 그리고 아열대가수 중에 그 상록가수. 근데 이제 열대 쪽은 그냥 계속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녹색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까지 사실은 알 필요는 없는데. 자, 아열대가수, 상록가수는 감이 비가 올 것 같아요. 감귤류, 비파, 올리브. 감귤류, 비파, 올리브. 그리고 열대가수 중에 상록가수. 두리안, 망고, 망고스틴,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아, 이거 다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좀 유치하긴 한데, 두리안, 망고를 유혹하네. 망고스틴을 낳았네. 파인애플, 바나나를 유혹하네. 파파야를 낳았네. 두리안, 망고를 유혹하네. 망고스틴을 낳았네. 파인애플, 바나나를 유혹하네. 파파야를 낳았네. 이거를 진짜 몇 번만 해보시면 이거 진짜 안 잊혀집니다.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떡해요.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 하세요, 진짜로. 저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스페 대책 여기서 한 문제 또 꼭 나옵니다. 확실하게 지금 이미 이제 두 문제 알려드린 거예요. 자, 스페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내습성 품종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 뭐 내습성이 강한 거는 이번에 미나리 영화들 보셨죠? 거기 다 습한 지역에다가 하잖아요. 미나리, 그리고 택연골벼, 택연이가 골이 폈대요. 아이, 택연이한테 미안한데, 택사, 연, 골풀펴, 이렇게 택연골벼. 자, 그리고 반대로 내습성이 약한 거는 양파, 멜자당, 양파, 멜자당. 네. 양파, 파, 멜론, 자운형, 당근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정지하는 것도 그 방법이래요. 뭐 밭에서는 휴립 휴파, 습탑에서는 뭐 휴립 재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포인트는 이랑에다가 재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랑에다가. 그러니까 이랑하고 고랑은 구분할 줄 아시죠? 이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두둑같이, 고랑은 밑으로 이렇게 물 빠지라고 고랑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랑에다가 하면은 수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리니까 물이, 이랑에다 재배하는 게 유리하겠죠? 스페를 막으려면. 그 얘기예요. 포인트는 이랑에다 재배한다는 얘기고, 심층 시비와 표층 시비, 그러니까 지표와 가까운 데 심든지 아니면 깊이 심는지 차이인데, 일단 표층 시비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썩힌 이제 그 유기물도 이게 확실히 썩혀서 이렇게 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수 당연히 잘해야 스페 그거 될 거고, 면겁에서 안겁에서 있어요. 제가 자료는 이거 다 카페 그쪽에 올려드릴 거니까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토양 계량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나아진다. 다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하실만한 들 내용이고요. 과산화석회 이렇게 뿌린다는 거, 그럼 이제 생육에 도움이 되잖아요. 자, 이쪽은 제 개인적으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한 부분입니다. 작물 생육에 그 필요 불가결한 원소 16연소인데요. 16개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거 다들 외우셨죠? 잘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저는 CO가 이제 코퍼럴, 그러니까 미군 쪽 제도인데, 코퍼럴이 이제 상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코퍼럴. 그래서 저는 코퍼럴 HN 이 PK 깠대요. PK 카 마스터 서전 페니, 마스터 서전 페니를 PK 했대요. 마구 때리고 존나 밟았고, 그래놓고 모이씨 그랬대요. 모씨. 저는 그렇게 외우고, 이제 영문은 그렇게 써놓고 이제 한글을 이렇게 밑에다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워놓고 쓰기 다가 아니라, 이제 이 16개는 작물 생육에 필요 불가결한 원소인데, COH, 그러니까 탄소, 산소, 수소를 빼고 나머지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필수 무기 원소가 돼요. 이렇게 표시를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 마스터 서전하고 페니 중간을 딱 자르면, 페니부터는 미량 원소고 서전까지는 다량 원소예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말을 복잡하게 막 써놓은 자료들이 많아서. 그리고 NPK만 딱, NPC도 아니고 NPK만 딱 묶으면 이 비료의 3요소가 되고, 거기다가 NPK에다가 칼슘, PK 깠대잖아요. PK 까 칼슘을 넣으면 그 비료의 4요소가 돼요. 또 이게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뭐 밑에 자잘자잘 이런 내용들은 그냥 뭐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여기서 9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나머지 이제 9회까지 딱 했을 때 이 영상만 딱 보시면 꽈락은 무조건 면허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달달달달 봐주세요. 작물 수량 3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환경조건, 유전성, 재배기술 이외에 하나 써놓고, 않는 것은 작물 수량과 관련 없는 뭐 3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올 수 있고,
작물의 이제 분화 과정은 이제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하고, 이게 순서가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조금 달라서 순서가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써놔봤어요.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하고 도태와 적응 그리고 이 순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고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랑은 좀 뭐 고립이 일어난 다음에 뭐 도태, 순화, 유전 변이가 할 것 같은데 요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놔봤고요. 그리고 도태, 적응, 순화, 이게 도적순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원경은 원위적 농경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써놔야겠다. 가장 집약적 재배 형식.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거기 땅값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 그걸 공급을 하려고 가장 집약적으로 하는 형태고, 곡경은 이제 광대한 면적에서 이제 그 기계화로 이렇게 대규모 재배하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곡경 공유 위주로. 포경은 식량자원과 사료작물을 균형 있게 재배하는 형식. 포경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경은 약탈농경에 가까운 원시적 재배 형태인데,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짓다가 여기가 좀 척박해지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경은 넓은 토지에 한 작물만 경작하는 거. 이제 뭐 커피나 이게 옛날에 뭐 식민지 시대 때 뭐 그런 농경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커피나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차, 그 보성 차밭 가보셨어요? 그냥 엄청 넓은 데다 그냥 차만 다 쫙 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대 식량작물은 밀벼, 옥수수다. 근데 제일 많은 게 밀이고, 그 다음에 벼, 옥수수. 그래서 밀벼, 옥수수 이렇게 순서를 외우시고, 이제 사람이 먹는 식량자원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지금 밀하고 벼고, 2대 식량작물이요. 뭐 옥수수도 먹기는 먹어요. 근데 주로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빵 만들어 먹고 쌀밥 먹고 그렇잖아요. 그죠? 서양 쪽은 뭐 빵 많이 만들니까 밀 소비가 많을 거고, 뭐 동남아 쪽에서 밀 가지고도 뭐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쪽 아시아 쪽은 일단 쌀밥을 먹어야 되니까 벼. 그리고 2대 사료작물은 이제 밀하고 옥수수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재배의 특성은 농용지 중에 초재가 적고, 그리고 경지 용도가 높고 윤작이 발달하지 못했다. 지력이 낮은 편이고 기상재해가 많은 편이다. 뭐 우리나라 살기 좋은 곳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상대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해 종류도 더 많고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기상재해가 많은 편이랍니다. 영세 경영의 다비농업, 거름을 많이 주우는 농업이며 전업농가가 대부분이다. 집약농업에서 생육농업으로 지금 전환기에 있고요. 주공농업이면서도 그 외국농업이 많다. 국제 경쟁력은 약하다. 그죠? 농산품 국제 경쟁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뭐 자유무역 그거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난리잖아요. 수국은 산성에서 청색이고 알칼리에서 붉은색이다. 보통은 반대거든요. 근데 수국이 조금 특이해서 적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산성이 그 강한 그 작물은, 그러니까 산에 강하다라는 거예요. 산에 강한 작물은 그 귀리, 토란, 호밀, 수박, 이제 벼, 밥벼 같은 얘기고요. 기장, 아마, 땅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쭉 보면 내산성 이거고 내건성은 이거고 내습성은 이거고 이렇게 쭉 보고 넘어가면 이거 시험 볼 때 절대 정확하게 이게 답이 안 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방법을 옆에다 써놨습니다. 기토 호수에서 벼기장을 보니 아마 땅콩이다. 그리고 이제 내산성이 강한 거면 이제 이거 내산성이 약한 거거든요. 밑에는요. 반대 표시잖아요. 시금치, 양파, 콩팥, 알팔파, 자운형. 네. 근데 그래서 이걸 전 어떻게 했냐면, 내산성이 강한 거는 기토호수에서 그 벼기장을 봤는데 아마 땅콩이다.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그 내용을 좀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그쪽을 봤는데 땅콩만 하대요. 아마 땅콩이다. 벼기장을 봤더니 기토호수에서 우상방뇨를 했나 보죠. 근데 이 녀석이 반대는 시양, 그래도 콩팥은 알짜다.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에 강한 것, 유채, 목화, 사탕, 무, 보리, 수수 이렇게 있고, 반대로 그러면 약한 것이죠. 알칼리성 토양에 샐러리, 배, 레몬, 레드클로버, 사과, 감자.
제가 순서를 다 바꾼 거예요. 이거 앞 글자 따려고. 알카리통에 강한 것은 유목사는 보수족이다. 유목사 보수. 그리고 약한 것은 샐러리맨이 배로 레몬과 레드클로버를 사갔다. 사감. 샐러리, 배, 레몬, 레드클로버, 사과, 감자. 이렇게 보시고. 짧은 거는 안 했어요. 그냥 내건성. 딱 봐서 이해가 된 거나 짧은 것들은 그냥 눈으로 익히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기장, 조, 호밀, 옥수수. 이렇게 보시고. 내수성은 변은 말할 거 없고, 미나리도 아시죠? 그리고 연. 내음성이 강하다는 말은 일조가 부족해도 이게 잘 산다라는 거예요. 음지에서도. 이게 이제 포도, 무화과, 감. 그리고 반대는 사과, 밤. 내염성, 이제 소금기를 말하는 거죠. 소금기에게 어느 정도 강한가. 강한 거는 양목사 수유, 양배추, 목화, 사탕무, 수수, 유채. 양목사가 수유를 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내염성이 약한 것은 완두가 감자 가지고 고사를 지냈더니 배만한 복숭아로 바뀌었다. 완두, 감자, 가지, 고구마, 사과, 배, 복숭아. 사실은 이것만 외운다 그러면 이게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뒤에 이야기만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바로 갔을 때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나왔을 때 그걸 떠올리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보기가 써 있으니까요. 우리가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처음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 1차를 이렇게까지 해야 돼? 60% 붙는다는데 본인이 그 40-50%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외우라고 하냐면요. 지금 몸풀기예요. 우리는 2차 몸풀기. 무슨 말이냐면 2차에 가면 어마어마한 양을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외워야 될 것들이 진짜 사투리 좀 쓰면 허벌나게 많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그냥 그 2차 그 메모리를 위해서, 이 암기를 위해서 이게 메모리 테스트 하는 그런 느낌이다. 베타 버전이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암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되면 조금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자 이거죠. 본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본인대로 하세요. 내풍성이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고구마, 감자, 아무래도 이렇게 땅 속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내한성, 추운 거에 강한 거는 호밀, 밀, 보리. 이건 아시죠? 추위에 강하니까 그 지방마다 틀린데 이거는 그 가을에 추수하고 또 심잖아요. 호운성 과수는 이제 따뜻한 걸 좋아하는 그 과수를 말하는 거예요. 참 무감각한 복사리, 참외, 무화과, 감, 그리고 복숭아, 살구. 그리고 호운성 채소는요, 이제 토고에 가서 고생하는 오수호, 토마토, 고추, 가지, 고구마, 생강, 오이, 수박, 호박. 네. 혼행성 과수는 배사자, 배, 사과, 자두.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시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본인이 그게 떠오른다. 이게 혼행성 과수 했을 때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써지기까지 하는 거. 우리 2차 시험 볼 때는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본행성 채소는 시상에 완두가 무당딸 감자를 놓고 마양파 양배랑 배틀하다가 잠들었다. 죽었나봐요. 맞아서. 시금치, 상추, 완두, 무, 당근, 딸기,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배추, 잠두. 그 호광성, 그러니까 그 발화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지금 광발화라고 써놨는데, 그 빛이 이렇게 막 빛을 좋아해서 빛이 있어야 이게 발화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빛을 받아야 되죠. 그 배우 금상을 담당하는 사람들, 배우 금상 담당. 베고니아, 우엉, 금어초, 상추, 담배, 당근. 그리고 현강성, 이제 발화할 때 빛을 싫어하는 친구들인데요. 이거는 토가, 오호,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요수량이 많은 거는, 가장 많은 거는 명화주고요. 그리고 가장 적은 애들은 이 옥수수하고 그 기장이에요. 요수량,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명화주 바로 밑에가 호박, 알팔파, 클로버. 근데 얘네들도 많은 편인 거예요. 많은 편인 애들. 네. 그리고 용수량. 이 용수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연면 증방량, 그 수면 질방량, 지하 침투량 이런 것들 더한 다음에 유효 우량을 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연면 증발량은 이제 증발계 증발량의 그 1.2배 정도 되고, 수면 증발량은 증발계 증발량과 거의 비슷하고, 아침부터 지하 침투량은 토성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평균 536mm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쭉 보다가 이거 그냥 촉인데 딱 이 개수가 딱 맞아 떨어져서 4개잖아요. 문제 나올만 하다 싶어서 지금 써놔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숫자 하나만 뭐 1.5배 아니면 700도 이상, 700mm 이상이다, 뭐 아니면 강우량에 뭐 한 95% 정도 된다, 예를 들어 숫자만 바꿔도 문제 내기가 쉬우니까 그 출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갖다 놓은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시험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1차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며칠 동안 이걸 만들려고 지금 저녁까지, 늦게까지 지금 며칠 동안 이걸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게 분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이제 매년 나오는 이런 반복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왔던 거는 빼고 안 냈던 거에서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구성한 게 한 60% 정도는 안 건드렸던 데에서 내용을 좀 갖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내용에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미 A 플러스는 건드렸어. 그러면은 이건 빼놓고 A 마이너스 내용을 조금 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보셨으니까, 제가 지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소 요구량이 높은 거는 완두가 토하는데 보리가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 완두, 토마토, 보리, 감자, 사탕수수. 낮은 작물은 산소 요구량이 풀하고 기장, 이런 것들. 적산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벼고요, 가장 낮은 거는 메밀이다. 뭐 여기에 설명이 막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우리는 시험 보는 거니까요, 그냥 그런 건 다 버렸습니다. 대파 작물은 메밀, 그리고 조, 이런 것들. 중경 작물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이가리를 꼭 이렇게 중경을 해줘야 되는 작물들인데, 옥수수, 감자, 담배가 그렇습니다. 흑비 작물은 엘펄퍼, 스위트 클로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료가 유실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잡아주는 거예요. 엘펄퍼나 이런 것들이. 토양에 집적된 과잉 양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비력이 강한 작물은 역시 화분과 작물입니다. 벼, 옥수수, 이런 수수계통들. 동반작물은 이제 만약에 같이 심었을 때 서로 간의 생육을 촉진해주거나 아니면은 병해충으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작물들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클로버, 알팔파 여기다가 귤이나 보리를 파종하는 거, 아니면 당근하고 파를 같이 심거나 생강하고 오이를 같이 심거나 시금치랑 감자를 같이 심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토양을 구성하는 4대 성분은 무기물, 토양 수분, 토양 공기, 유기물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무기물이고요. 이제 토양 수분하고 토양 공기가 이제 25, 25 정도 되고 이렇게 구성 비율이 이렇습니다. 그 책을 여러 권을 보시다 보면 3차 과목이 이게 이 책하고 저 책하고도 내용이 좀 틀린 게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게 장일신물로 돼 있는데 저 책에서는 이게 또 단일신물이 돼 있고, 뭐 여기서는 콩이 뭐 단면종자인데 저기는 또 장면종자로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자료는 저도 책을 이게 한 3권 정도를 분석을 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내용을 좀 많이 담으려고요. 왜냐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거 다 어디서 본 거야, 얼핏 봤는데. 근데
내가 안 봤던 내용들이 막 있네?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시험 보시다 보면요. 완전 처음 보는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내용을 봤는데 요 내용까지는 공부를 못했어. 왜냐면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분명 근데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시험장 가시면요. 다음 달에. 근데 그래도 내용은 좀 기존 기왕에 다를 거면은 내용은 좀 많이 담자 해가지고 조금 더 써놓은 거예요. 그 아까 암기하는 것들 보면은 일반 책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뭐 과수 내용이 많거나 그럴 거예요. 왜냐면 3개를 녹여놨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만약에 적은 게 있다라면은 빼버렸어요. 서로 뭐 얘는 장명중자라고 하는데 얘는 단명중자 하는 건 이렇게 빼버렸고, 그 중에서 만약에 국가 시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재배하고 원예 작물학만 보는데 무슨 종자감별사인가 뭐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들은 이제 나라에서 그렇게 시험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합의가 된 것들은 또 이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나름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중간에 좀 생뚱맞지만 그 영상 보셨으면, 이 정도까지 보셨으면 그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뭐 감사의 댓글 정도는 좀 달아주세요. 네, 힘이 됩니다. 그냥 보고 가지 마시고 뭐 싫어요 누르고 가시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수분 당량은 그 토양에 중력의 1000배의 원심력을 작용시킬 경우에 잔류하는 수분 상태로 포장 용수량과 거의 일치한다. 이제 원심력 1000배 이런 것까지는 하는 거고, 포장 용수량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pH가 클수록 그 수분량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결합수, pH 7.0, 흡수수, pH는 좀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이용 못하는 pH란다. PF요. PF 죄송합니다. PF 4.5에서 7.0. 그 모관수, 작물이 이용하는 유효수분, 이거 조금 중요해요.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PF 2.7에서 4.5. 그리고 중력수는 토양 아래로 내려가는 PF 0에서 2.7. 최대 용수량은 이제 PF가 0인데 강우나 관계에 의해서 그 포화 상태가 된 상태예요. 완전 다 이제 들어가 있는 물이. 그리고 포장 용수량은 2.5에서 2.7. 중력수를 이제 빼고 남은 수분 상태로 최적 함수량에 가깝습니다. 포장 용수량이요. 초기 위저점은 이제 PF로는 3.9인데 그 식물이 이제 이전부터는 자라지도 않고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영구 위저점 이제이 되면은 PF로는 그 4.2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거죠. 이 체크한 부분들 조금 잘 봐주세요. 보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분 포텐셜은 삼투 포텐셜, 용질 포텐셜, 압력 포텐셜, 매트릭 포텐셜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매트릭 포텐셜은 조금 거의 뭐 미비해요. 이거는 그 양 자체가. 근데 이제 수분 포텐셜이라는 거는 그 물의 에너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를 말합니다.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용질이 농도가 낮은 곳, 그러니까 물의 비율이 이제 높은 상태를 말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용질이 아예 없는 이 순수한 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또 수분 포텐셜이 0이에요.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만약에 여기 압력 포텐셜하고 삼투 포텐셜이 같으면 수분 포텐셜이 이제 0이 되니까 그 팽만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되셔서 그냥 그냥 눈으로 익혀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또 수분 포텐셜하고 삼투 포텐셜이 만약에 같으면 이게 0이 되겠죠? 같다는 거니까 이게 두 개가 같으려면 여기가 다 0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0이 되므로 이거는 또 원연질 분리가 일어납니다. 수분 포텐셜은 토양에서 가장 높고요, 대기에서 가장 낮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게 식물체인데,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아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양에서 대기로 이어지는 이 수분 이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토양 용기량은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최대 용기량은 이제 최소 용기량은 공기가 가장 적게
들어있을 때는 물이 가장 많이 있을 때가 당연히 공기가 적겠죠. 그리고 최대 용기량은 풍건 상태일 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런 순이고 토양이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라고 써놨는데 CO2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산소는 적어집니다. 토양 통기 개선법으로는 이제 명거나 암거를 설치하거나 하층토를 심경, 토양 입단화, 중경, 중간 낙수, 그러니까 중간에 그 물 빼는 거요. 그리고 휴파, 일항에 정파하는 거, 일항에 파정하는 거요. 그리고 휴립 재배, 그러니까 결국에 일항에 재배한다는 얘기예요, 다. 그 토양 통기를 이렇게 해서 좋게 한대요. 그 작물의 최적 용기량은 벼나 양파는 이제 10%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의 제일 작은 편이에요, 벼나 양파가. 양파는 몰라도 벼는 물 막 채워가지고 기르잖아요. 그리고 양파나 강낭콩 이런 게 최종 용기량은 그 퍼센트가 가장 높습니다. 중간계 막 많이 있는데 그냥 다 잘랐어요. 가장 적은 거나 가장 많은 게 시험에 내기가 좋지, 중간 거는 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토양 통기의 조장책으로는 그 토양을 이렇게 처리하거나 뭐 재배적 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토양 처리는 암거배수, 명거배수, 토양 입단화 형성, 심경, 객토해 하거나 그리고 습지의 그 지반을 높이는 방법 등, 그리고 재배적 조치로는 답전 윤환 재배, 그러니까 논밭을 이렇게 돌려 짓는 거죠. 그 논을 답이라 그러잖아요. 전은 그 밭전 할 때 전이잖아요. 답전 윤환 재배. 밭은 휴립 휴파하고 논은 휴립 재배한다. 결국에는 다 일항에 짓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작물 재배 기간 중에 중경, 답리작, 답전작 이렇게 하고, 그 파종 당시 미숙 퇴비를 종자 위에 두껍게 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자 위를 너무 두껍게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제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물못 자리에서는 악원, 그 못자리 근우기를 하는데, 이 못자리 근우기라는 말은 그 못자리에서 종자, 벽시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유화가 이렇게 출현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물을 다 빼가지고 산소 공급을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해줘서 유근 출현을 유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토비는 흙비료, 비료, 사용되는 병로, 구드륵, 아궁이흙 등을 말하고, 구비는 두엄, 가축의 배설물에서 비료된 유기물로서 농업에서 유기 비료로 사용합니다. 녹비는 충분히 썩지 않은 생풀이나 생나무의 잎으로 만든 거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토양에 뭐 이렇게 성분 뭐 이런 거 하나요? 이렇게 좀 분류하는 표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딱 포인트는 그 양토는 25에서 그 37.5 이게 딱 기준이 되고요. 사토는 이게 모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12.5 이하인 거. 그리고 식토는 그 50 이상인 건데, 이제 사양토면은 양토랑 사토 이 중간에 있는 거고, 식양토면은 양토랑 식토 이 중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토는 뭐 이제 거의 점토처럼 이제 그런 그 토양인 거고, 사토는 말씀드린 대로 그 모래 같은 거고. 그래서 모래를 생각해 보시면 통기나 이런 거 잘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찰흙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건 통기 같은 거 잘 안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개념 가지고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토양 입단을 형성하는 요인은 토양 미생물, 자운형, 알팔파 등 이런 콩과 녹비작물, 점토, 유기물, 석회 이런 것들을 시용을 하고, 그리고 토양 계량제 같은 거, 크릴륨, 아크릴소일 이런 것들 쓰거나 그 토양 피복 같은 걸 하면은 이제 토양 입단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입단 파괴 요인은 뭐 당연히 경운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외에도 막 갑자기 얼었다가 녹거나 아니면 막 엄청 건조하거나 엄청 그 습해도 이게 또 좀 입단 그 파괴 요인이 됩니다. 거기에 강하게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이렇게 불거나 해도 그렇고요.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들어가도 그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과다하게 되면은
뿌리의 생장이나 기능이 저해가 되고요. 그리고 중성에서나 약산성이 그 작물을 생육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손실될 산소의 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산소 확산율이라 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좀 뭐가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한글을 잘 한국 사람이면은 이 한글 이렇게 언어 영역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몇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딱 봤을 때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손실된 산소의 재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게 산소 확산율이다. 뭔가 언어 영역으로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하나 써놨고요. 그 뭐 탈질산 뭐 이런 내용들 막 있잖아요. 질산 관련해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다섯 그 문장으로 정리를 좀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암모늄태 질소하고 이제 그 심층 시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암모늄태를 이 산화층에 넣어주면은 산화돼서 이제 아질산으로 변환하잖아요. 이게 아질산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산화층 밑에 그 환원층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일단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산화층에다가 그 암모늄태 질소를 넣게 되면은 이게 아질산으로 변하고 이거를 아질산화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질산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산화층에서 다시 이게 질산으로 변해요. 이게 질산으로 변하니까 이건 또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이 질산은 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토양 입자에 이렇게 흡착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그 아래 이제 한연층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이제 질산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질소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탈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탈진 현상. 이렇게 되면 질소가 돼버리면 이제 기체가 돼버리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즉 그 산화층에 이 암모늄태를 시비하게 되면 질산은 결국 환원층에서 산소를 잃고 질소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 식물이 거의 흡수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개념 나왔죠. 아질산화 작용 먼저,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 그 다음에 탈질 현상.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암모늄태 질소를 산화층에 주면은 그 산화돼서 질산으로 변한 후 탈질 현상으로 인해서 질소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도록 환원층에 직접 주는 것이 좋다. 이거를 심층십이라고 합니다.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뭐 그 화학식 같은 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써있고 어렴풋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정리한 게 좀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식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암모늄태 질소하고 여기다 옆에다 가로하고 화학식을 줬으면 좋지 그거 자체를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1차 시험이고 사지선다형 시험인데. 그러니까 1차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2차 공부하면서 1차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완전 지금 이 시점에서는 100% 1차에 올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공부 양을 막 늘리기 불안하니까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기에는 좀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시험장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오히려 답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세팅된 내용들을 가지고 꼭 이 자료가 아니시더라도 본인이 이 정도 이거 보면 될 것 같아 한 거를 좀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그리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탄질비라고 저희가 많이 하는데 이 CNB가 30이 넘어가면은 식물이 질소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중간 과정들이 막 있어요. 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그 식물 질소를 느낀대요. 근데 이거를 질소 기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기물의 탄질비가 15에서 30 정도가 이제 균형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질소 기하 현상도 없고 과도한 양의 질소를 질소가 토양에 축적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노답의 이 재배 대책으로는 저항성 품종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조기 재배를 빨리 해버리든지 아니면 무항상근 비료를 쓰든지 추비
웃걸음을 중점적으로 시비하거나 연면 시비를 합니다. 광합성의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과정은 이걸 명반응이라고 하고요. 물,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산소가 되는 게 명반응입니다. 이 명반응하고 앙반응이 이게 보기로 나와 있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빛하고 무관하게 이건 이제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산된 물질을 소비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게 있어요.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 이 암반응입니다. 빛하고 관계없이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그 기본적으로 그 강압적 속도는 지금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 온도가 상승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뭐 증가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빛도 뭐 일정 세기가 되면은 일정해지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온도는 이제 35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또 감소하기 시작해요. 30에서 35도까지가 온도도 속도가 거의 맥스로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계속 이산화탄소 이렇게 넣어주면은 계속 빨라지다가 그게 이제 0.1%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일정해지다가 이제 오히려 속도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광포화점은 광도를 이렇게 계속 증가시켜도 더 이상 그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광도를 말하고, 이 광포화점하고 광보상점 헷갈리지 마세요. 광보상점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이제 식물들도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방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출하고 흡수 속도가 이제 같게 되는 그 광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 작물 생육을 촉진하거나 수량을 증대를 꾀하는 거를 이제 이걸 탄산시비라고 하고요. 이산화탄소가 CO2잖아요. 그러니까 탄산을 넣어주는 겁니다. 빛이 부족하면은 도장 헛자라기 이런 것들이 도장이 조장이 되고, 빛이 강하면 또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아까 우리 시험 중에 언어 영역 문제도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뭐 좋은 영양소인데 이게 막 과한 거 있잖아요. 과다. 이런 것들은 그냥 100% 틀리는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라도, 그러니까 우리 이쪽 시험에서는 그래요. 뭐든 과하면 안 좋아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필요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많으면 또 너무 강하거나 그러면 또 잘 자라지 못해요. 뭐 탄산 시비를 할 만큼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그렇잖아요. 빛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속도가 감소하는 것처럼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화 재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고도의 그 차광 재배를 말해요. 이거 경화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경화하고 연화하고요. 네. 근데 뭐냐면 땅두릅, 이제 연화 재배하는 것들에는, 연화 재배에는 땅두릅, 여기 체크 안 해놨대. 파, 부자, 샐러리 등이 있습니다. 부추, 샐러리. 그러니까 제가 외울 때 그렇게 외워서 그래요. 샐러리맨이 그 땅 파가지고 부자 됐다. 뭐 땅 파가지고 부자 된 샐러리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써놨네요, 그거를.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추나 처리, 뭐 버널리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저온추나랑 고온추나가 있는데 그 보통 그 저온추나를 말을 하고요. 대체로 1도에서 10도의 저온에 의해서 추나되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월년생, 2살이 장일식물인데, 그 딸이 배고프면 물을 먹유, 딸기, 배추, 무, 맹류, 유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추나는 비교적 고온인 10도에서 30도의 온도에서 추나되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콩 같은 단일식물이나 글라디올러 상추, 콩글에 나가서 상을 받았다. 콩글 나가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추나하는 방식에서 그 종자 추나형이 있고, 그리고 그 녹식물 추나형이 있어요. 추나 내용도 이게 일반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흩어져 있는데 아예 추나만 여기다 다 그냥 갖다 놨어요.
종자가 물을 흡수해서 배가 활동을 개시한 후에 언제든지 저온에 감응하는 그 식물들, 이게 종자춘화형인데요. 종자춘화형은 완두가 봄에 보리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밀밭에서 물을 베고 잠들었다. 맞았나봐요. 보리한테 함부로 들이댔다가. 완두, 보물무, 보리, 추파맹류, 밀, 무, 배추, 잠두. 녹식물 춘화형은 샐러리맨이 양국과 양당의 히스브로가 되었다. 그의 형제라는 말이죠. 그들의 형제가 되었대요. 샐러리맨이 양국과 양당의 히스브로가 되었다. 샐러리, 양파, 국화, 양배추, 당근, 히오스, 스토크, 브로콜리. 탈춘화는 이제 그 춘화 처리를 했는데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그 춘화 처리 효과가 그 상실되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에서 저온 처리를 했는데 직후에 다시 그 35도 고온에 처리하면 이게 탈춘화가 돼요. 그리고 춘화 효과의 정착은 이제 춘화가 이렇게 계속 오래 지속되면은 그 탈춘화가 생기지 않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제 효과가 완전 딱 잡힌 거죠. 그리고 재춘화는 탈춘화 후에 다시 저온 처리하면은 이 춘화 처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화학적 춘화도 있습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춘화 작용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지베렐린으로 그 저온 처리하고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리고 저온 처리 후에 생장 호르몬 처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탈춘화 작용을 만듭니다. 그리고 춘화 그 기구는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춘화의 그 감흥 부위는 생장점입니다. 근데 이거 일장 처리 감흥 부위는 성엽이니까 이거 구분하세요. 춘화 처리 감흥 부위는 생장점, 일장 처리 감흥 부위는 성엽. 아시죠? 춘화 처리는 이제 어디다 쓰냐면요. 이 추파 맹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가을에 파종을 했으면 겨울을 나서 이제 춘화를 하는 건데, 이제 봄에요. 근데 그 추파맹류를 그냥 봄에 파종해가지고 봄에 피게 하는 거예요. 춘화 처리를 이제 겨울이 왔던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가지고요. 이런 거 할 때 가능하고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뭐 좀 증수할 수 있고, 육전이랑 단축할 수 있고, 촉성 재배할 수 있고, 최종 재배, 추파맹류를 그 버널리제이션을 통해서 봄에 대파 가능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발육이 좋게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자연을 조금 거스르는 거니까. 그리고 종또는 그 품종에 감정할 때도 쓰고요. 재배법의 개선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파맹류에 있어 춘화를 하지 않으면 출수 함는 없는 성질을 이 추파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을 하지 못해서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결국에는 열매나 이삭이 생기지 못해요. 이런 현상을 그 좌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로제트 현상이라고 하죠. 월동 작물을 봄에 파종하면은 줄기와 잎은 무성하지만 이삭이 나오지 않고 주저앉는 좌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춘화 처리를 통해서 이런 그 로제트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장일식물은 완두가 상시 양귀비에게 추파를 던지는데, 보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양귀비가 아무래도 처녀가 아니고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보리 생각에 아마도 아줌마 같아. 과감하게 밀어붙여 무 배추에게 누에양 하고 물어보다. 완두, 상추, 시금치, 양귀비, 추파맹류, 보리, 아마 아주까리, 곽꽃, 감자, 밀, 무, 배추, 누에콩, 양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애식물은. 그리고 단예식물은 저기 기장들이 점심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보니까 콩국수집 앞에서 먹었나 보죠. 폈나 보죠, 담배를. 콩국수 코스 모공나벼. 네. 콩국수 코스가 있나봐요. 콩국수랑 뭐 만두를 같이 주나요? 조기 기장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니 콩국수 코스 모공나벼. 조기장, 들깨, 담배, 피, 콩, 국화, 수수, 코스모스, 모카, 옥수수, 나파꽃, 벼. 그리고 장일식물, 단일식물도 아닌 중성식물은 목요일에 토고에 있는, 아프리카 토고 맞죠? 그
목요일에 토고 메호 강당 가장. 메호는 그 메시 호날두가 붙는 거를 메호 대전이라고 하거든요. 축구 보는 사람들이, 유럽 쪽 축구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메호가 좀 뒤에서 한두 번 나올 거예요. 목요일에 토고에 있는 메호 강당 가자. 중성이죠. 목화, 토마토, 고추, 메밀, 호박, 강낭콩, 당근, 가지, 장미, 가장. 중금속 오염의 그 대책은 담수 재배 및 하늘 작물을 시용한다. 석회질 비료를 시용한다. 석회질 비료. 유기물을 시용한다. 인산 물질 시용으로 인산화물을 불용화시킨다. 지오라이트, 벤토나이트 등 점토 강물을 시용해서 그 흡착에 의해 불용화시킨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을 때 아니 중금속 오염인데 왠지 이거 막 이것도 중금속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근데 이걸 넣는다고 그러면은 틀린 거 아닌가, 대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그 느낌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보여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경운 객토 및 그 세토한다. 그리고 중금속 흡수 식물을 재배한다. 좋은 말들이죠. 네. 이것도 시험까지 했으니까 이것도 시험까지 해줘야 되나? 그리고 도시오수의 대책은 그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석회 규산질 비료를 시용한대요. 석회 규산질 비료를 시용한다.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는 언어 영역으로 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뒤에는 좀 언어 영역이거든요. 당연히 오염되지 않은 물과 충분히 혼합 희석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그 저항성 작물이나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잖아요. 네. CM률은 아까 우리 뭐 탄질비라고 했죠? 근데 화성 유도와 영양 생장 관계, 생육과 화성 그리고 결실과의 관계 하나의 그 비율이고, 그 GD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물의 생육이나 이 성숙, 그러니까 성장, 그 영어 그 G 앞글자 따고요. 분화의 그 D 앞글자를 따서 이제 요거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그 이론인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TR이나 뭐 SR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탑이나 슛 이거의 앞글자 T하고 S 따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R은 그 루트 할 때 그 R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비율을 가지고 이제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은 건전한 생장을 할 수 없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그리고 RT율은 R이 아까 우리가 그 루트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지하부 생장을 주로 고찰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RT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물의 개화를 그 촉진하는 그 요소는 그 일장효과, 그러니까 성엽에다가, 일장은 아까 성엽이라고 했죠. 알맞은 광처리를 하면 개화가 촉진되고요. 못다 났네요. 그리고 추나 처리를 하면, 이제 추나 처리는, 추나는 그 생장점, 그죠? 생장점에 추나 처리를 하면은 역시 그 개화가 촉진이 되죠. 그리고 탄질비, 탄소와 질소의 비율가 알맞으면 또 개화가 촉진이 되고, 식물 호르몬, 그 지베렐린 처리하면은 또 개화 촉진되죠. 지베렐린 처리. 온도와 일장, 그 영양 생장에서 생식 생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환경 요인이 그 이 온도하고 일장이에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생리적 염기성 비료가 있어요. 산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산 뭐뭐뭐 이렇게 하니까 딱 봐도 산성 비료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 용성 그 염기성 비료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써놨어요. 용성 인비, 석회 질소, 재, 그리고 칠레 초석, 이거 다 염기성 비료입니다. 용성아, 재, 칠레. 네. 채소 양분율의 법칙,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 중수율의 법칙.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내주면 땡큐죠. 어떻게 내주냐면요,
양분 중 어떤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그 작물의 생육은 그 부족 성분량에 의해 지배되고 다른 다량으로 존재하는 양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칙은 무엇인가요? 1번 최소 인자율의 법칙. 그 문제를 한번 꼰 거예요. 그래서 최소 양분율의 법칙 하면 이거 바로 답 나오잖아요. 언어형이잖아요. 이렇게 놔주면 땡큐인데 좀 어렵게 내는 거죠. 2번 수학 체감의 법칙, 3번 중수율의 법칙, 4번 비효율의 법칙. 예를 들어 이렇게 낸다면 또 한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작물 재배에 있어서 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량이 늘죠, 당연히. 근데 역시 어느 정도 증가하면은 그 후에는 그 효과가 점차 작게 나가는 법칙. 네. 수학 체감의 법칙. 중수율, 그 비효율의 법칙은 비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준 비료를 사용하였을 때 중수량으로 목적하는 비료의 중수량을 나눈 것.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호르몬 쪽인데, 많은 분들이 그 생장 호르몬하고 여기 이렇게 쓰는 거 잘 안 보이네. 억제 호르몬. 이렇게 나눠서만 많이 보는데, 이것도 몇 번씩 사실은 나왔어요. 근데 아직 개화 호르몬, 이거, 플로리겐 아직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써놨습니다. 생장 호르몬은 뭐 아시겠지만,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많이들 보셨죠? 네. 이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억제 호르몬은 에틸렌, 또 나왔었던 건데, 그리고 앱시스산. 근데 아직 여기 CCC하고 MH는 아직 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쭉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쪽은. 네. 그리고 작물의 그 냉해 생리는 질소 동화를 저해하고 동화물질 전류도 저해하고, 그래서 암모니아가 쌓입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에 이상이 생기고 양분, 수분 흡수가 감퇴되고, 그리고 호흡도 감퇴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글자를 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물이 살살, 냉이니까 살짝 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하고 현상은 단연생인 북방역 모초의 여름철에 그 생장이 그 현저히 쇠퇴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건데요.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무성 등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고요. 이건 이쪽 뒤에는 시험이 나왔던 건데, 레드 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화이트 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나온다면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관계, 혼파, 방목이 있습니다. 청고는 이제 빠라바라바라 해서 푸른색이 되어서 죽는 현상이고, 적골은 이러이러해서 갈색으로 변해 죽는 현상입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한 번씩 보시고, 단명종자, 빨리 죽는 친구들이죠. 콩고 메시가 뽕 팔아서 양을 샀답니다. 콩고 메시 뽕 팔아 양상. 콩, 고추, 메밀, 시금치, 뽕나무, 파, 양파, 상추. 장명종자는 녹두팥에 가서 담배를 폈더니 토가 올라온답니다. 녹두팥에 가서 담배를 폈더니 토가 오이. 녹두, 팥, 담배, 토마토, 가지, 오이. 연작의 해가 적은 거는 이제 계속 이어서 심어서 경작을 해도 그 피해가 적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연작하게 되면 이제 기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적은 건데, 이게 뭐냐면 무당딸이 양파가 운영하는 호박나이트에서 부벼 고수 양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조뽕년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외우려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순무도 같은 겁니다. 무, 당근, 딸기, 양파, 호박, 부추, 벼,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조, 뽕나무, 연이나 연근,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연작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현상을 기지 현상이라고 하며, 윤작, 답전 윤환 재배의 경종적 방법으로 대책을 세웁니다. 연작병으로는 그냥 좀 주의 있게 해볼게요. 잘록병, 완두, 모기, 아마 잘록하죠.
풋마른병, 토가, 뿌리썩음, 인삼, 갈색무의병, 사탕무, 탄저병, 강낭콩, 덩굴 쪼김병, 수박. 자, 접붙이기, 여기 형성층에 답니다. 접붙이기는요. 아까 일장은 성엽에다 하고, 춘화는 생장점에다 하고, 접붙이기는 형성층에 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접붙이기는 수용하면 접영이라고 하는데, 접형 해가지고, 접붙이기는 형성층에다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접형, 접영입니다. 결과 촉진, 수세 조절, 풍토 적응성 증대, 병해충 저항성 증대, 결과 양상, 수세복, 풍종 갱신. 근데 요게 지금 접목 방법인가가 이게 지금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접목 위치인가 방법인가가 지금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왔던 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둘 중에요. 그리고 절접하고 아접이 조금 중요해요. 네. 눈접이고 이거는 깎기접이고. 왜냐면 자주 쓰는 거거든요, 가장. 그리고 자식성 식물 관련된 문제가 지난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그러면 타식성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갖다 놔봤는데, 그 내용인즉 서로 다른 타식성은 서로 다른 개체의 정세포와 난세포가 만나 수정되는 식물, 자식률이 5% 이하인 작물을 말한다. 6회 때인가 이제 나온 게 뭐가 4% 이하인 거 고르라고 해서 토마토인가가 답이었어요. 1번. 근데 일단 타식성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응이주인 게 이게 있고, 동주인 게 이거 있고, 뭐가 양성화 양해성숙인 게 이거 있고, 근데 이거 다 가지고 그냥 타식성 이거인 거, 자식률이 5% 이하인 작물인 것은 하고 보기 여러 개 놓고 여기 있는 거 고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렵게 내면 타식성 식물 중 양성화 웅의 선숙인 작물인 것은 다음 점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 갖다 놓고 고르게 할 수도 있고요. 볼게요. 자음이주는 요거 아닙니다. 시파, 호푸삼, 아스파라거스. 자음 2주. 시파, 호푸삼, 아스파라거스. 그러니까 2주를 가면은 술도 사고 그래야죠. 그래서 내가 살게 막 자꾸 사려고 하니까 시파, 호푸 살게. 호푸삼, 아스파라거스. 자음 동주는 두 딸이 간밤에 옥수수랑 수박이 먹고 싶다고 오이 왔답니다. 그리고 양성화 웅의 선숙은 샐러리맨이 마늘 먹고 양치를 안 했대요. 샐러리, 마늘, 양치. 양성화 자기 불화합성. 뽕양이 일본배와 서양배를 넣어 만든 무배차를 매오가 고사했다. 뽕나무, 양배추, 일본배, 서양배, 무배추, 차, 메밀, 호밀, 고구마, 사과. 그런데 자식하고 타식을 겸하는 작물들이 있으니 그것은 그 해 목수의 수단입니다. 그레스, 해바라기, 목화, 수수, 수단. 해충의 천적은 쭉 여러 개 해충들 나눠지고 그 옆에 표 같은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해충의 천적은 보통 이리응에 이리가 붙어 있는 것들, 아니면 벌이 붙어 있는 것들, 존벌이 붙어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이 천적이거든요. 이리응에 이리 붙어 있는 거. 벌. 애권노린재는 얘는 그냥 천적이에요. 얘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천적인가 아닌가. 근데 그렇고 해충은 딱 봐도 그냥 해충 이름이에요. 근데 전방위 응애는 얘도 해충입니다. 전방위 응애. 얘도 천적인가 싶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전방위 응애는 해충이다. 자, 치목은 어미나무 모주에 붙은 가지에 상처를 준 다음에 생장 조절제 처리가 된 가지의 끝부분과 박피된 부위를 흙으로 묻어서 이렇게 발근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고치법 뭐가 많거든요. 근데 나왔던 거 빼고 성토법만 썼어요. 나무 그루 밑동에 흙을 긁어 모아 발근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갑자기 체크했지.
뽕나무, 사과나무, 양행두, 자두 등에 이용된다. 채소의 분류는 그 식용 부위에 따른 그 분류를 하는데, 역경체류, 잎줄기라고 하죠. 그리고 근체류, 뿌리, 그리고 과체류 이렇게 있는데, 역경체류 같은 경우에는 마양파, 불호들이 죽순이에게 뭘 잘못했나봐요. 배상할 때 말했대요.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마늘, 양파, 브로콜리, 죽순, 배추, 상추, 시금치,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근체류는 무당, 우마가 무당딸 감자죠. 무당, 우마가 감자와 토고에 갔다. 무, 당근, 우엉, 마, 감자, 토란, 고구마. 그리고 과체류는 토고의 가오, 대표적인 가오, 토고 가오, 강호, 완두.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강낭콩, 호박, 완두. 네. 이렇게 지금까지 봤는데요. 요 내용들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여기에 플러스 상식, 언어 영역 이 정도 하시면 일단 40점은 넘습니다. 숟가락은 면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